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17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론 편곡줄 하나 골랐습니다. 데모 사진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김정은이 현재 이제 러시아 극동 지방을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길어졌다는 뜻이죠. 보통 길어봤자 2박 3일이었는데 제법 길어지는 것 같고, 또 푸틴이 이제 예고한 것처럼 민항기, 군용기 생산 현장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호위 공장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Su-57 러시아의 최신의 5세대 전투기고, 이제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공장을 방문한 것 같은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 보여요. 노출된 사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SE57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룬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취합해 보자 했는데 의외로 우리 KF-21에도 유용한 정보가 많았어요. 그 개발 과정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그걸 보면은 우리 KF-21도 이런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의외에 좀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생산시설 옆에 있는 여기도 이제 극동 지방입니다. 시범 비행을 이제 관람하는 모습이 잡힌 것이고, 또 이제 그가 관심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이유는 조종사랑 기념 촬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언론에 보도된 거로 봐서는 이 사람하고 사진 찍을 이유가 없고, 수호이 이제 57이 아닌 이전 버전 27이나 30을 시범 비행을 본 것 같은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은 공개된 사진을 봤을 때 수호이 57에 앉아 있었던 조종사가 같거든요. 단지 거기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수호이 57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가 안 됐지만 시범 비행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게 아닌가. 그래놓고 사진은 SU-27 앞에서 찍은 게 아닌가. 27인지 3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문 제목을 그래 뽑은 건데, 그래서 이 수호의 57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살펴보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또 이제 시험 비행 중에 우리 지금 KF-21 시험 비행 중이잖아요. 우리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죠. 엄청나게 예외적인 겁니다, 그거. 그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체 강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시험 비행 기체를 늘렸어요. 왜냐하면 시험 비행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기체가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대로 시작하려다가 우리도 6대로 했잖아요, 그죠? 10대까지 늘렸고 시험 기체를 거기다가 이제 설계 변경까지 해서 결국 형상까지 바뀌었어요. 그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잘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 개발진들의 노고와 주도 면밀함 이런 거는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우리한테 다 공개되지 않은 향후 5세대, 6세대까지 감안을 하면, 항모 탑재형까지 감안하면 더 놀랄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것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무리 없이 해낸다 이러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에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U-57이고 뭐 어떤 기종인지는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고, 스텔스 전투기죠. 5세대니까. 그리고 이제 6세대까지 감안하는 비행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AI 인공지능하고 무인기하고 협업하는 거 붙이면 6세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 KF-21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한 20년 이상 걸린 거예요. 20년 이상 걸렸고, 사실은 더 일찍 시작했었어요. 구 소련 시절부터. 그런데 붕괴되고 이러면서 못하다가 그걸 되살린 게 199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999년부터 본격화됐다 하더라도 21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배치까지 감안하면
15년 사이로 우리는 될 것 같아요. 26년, 뭐 27년 때 배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배치가 됐고, 러시아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른데, 현재로서는 제법 많은 숫자를 2027년까지 한 100대 가까이 생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방문한 공장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에요. 예. 바로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거고, 계속 개량형이 나오면서,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미그 29나 SU-27 현재 주력 기종을 대체하는 향후 주력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장도 여기에 맞춰서 개조가 되거나 커스텀해서 새로 이제 설계가 되고 있고, 또 파생 기종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엔진도 초기형보다는 지금 더 파워가 좋고 안정성이 개선된 엔진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 따지면은 그 엔진 같은 경우는 뭐 랩스에 들어가던 엔진보다 훨씬 추력이 좋아요. 예. 36,000파운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개당.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개발할 때는 지금 F-22 랩터는 사실은 이제 은퇴 수순에 들어갔고, 어떤 상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서 무리한다는 것은 전력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돈을 엄청 쓴다는 거죠. 예. 해서 다시 뭐 살아날까 말까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F-22 랩터를 모델로 해서 러시아의 장점인 부분을 덧붙인 그런 전투기를 개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텔스, 그리고 F-22가 구현했던 슈퍼크루징은 애프터버너가 없어도 엔진 출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워낙 좋아서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더라도 마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항속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의미예요. 예, 긴 항속거리. F-22 같은 경우가 이제 은퇴로 이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항속거리 그리고 최고의 비행기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전투기다. 그래서 개량이 상당히 어렵다. 개량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싸다. 예, 그런 거죠. 예. 모듈화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기체가 이게 F-22보다 큽니다. 훨씬 상당히 대형이에요. 전투기 중에서 아마 가장 대형일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전투기들 중에서. 그래서 무장을 상당히 많이 단다. 이런 거고, 6세대 대형이 된다. 옥토닉이라고 하죠. 무인기 나왔던 거.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 계속 나왔지만 뭐 시범 비행기 비행하는 장면만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김정은이 구경하러 간 거거든요, 지금. 자, 이게 이제 무인기랑 같이 활동하는 옥토닉이라는 무인기고, 향후도 이게 아마 이제 합리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뭐, 우리도 그렇고, 어디도 다 그래요. 저기 엔진 2발짜리 중에 같은 엔진을 이게 한 발 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처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랑 설계라는 부분, 스텔스 형상, 스텔스 레이더를 흡수하는 도료, 그 다음 스텔스를 흡수하는 또 복합체의 구조체, 그리고 뭐 좀 사소한 예로는 그 캐노피라고 그러죠. 조종석 뚜껑이 또 반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레이더를 그게 코팅 이런 걸 다 새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당연히 다른 기종에 응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전에도 뭐 구소련 시절부터 개발했지만 이제 컨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컨셉이.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제 시동 걸린 게 99년이다. 그 이후로도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문제가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가 좀 돼요. 인도가 여기 발을 담궈뜨렸어요. 우리 KF-21에 누가 발 담그고 있습니까, 현재? 예, 인도네시아죠. 근데 어찌 될지 모르겠죠, 향후. 그죠? 예. 그래서 인도가 2007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관여했는데 결국 손 떼고 나가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계획은 러시아 돈 없잖아요. 당시에는 더더욱 없었겠죠. 60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7조 원, 8조 원, 각국이 반반씩 내기로 한 거예요. 자, 러시아가 그때 인도 파트너를 끼워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하면서 끼워진 거랑 마찬가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하나는 개발 비용을 분담한다는 거. 그게 있고 또 개발이 끝나면 많은 양을 초기 주문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성을 계측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요거를 러시아도 똑같이 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뭐 똑같이 봤다기보다는 러시아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되새겨 보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서 데리고 들어온 이유도 거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비용을 내는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많이 내죠. 여기는 50대 50 정도 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법 많았어요. 예. 그래서 참 6대 시제기, 우리도 6대 시제기 만들었죠. 하늘 날아다니는 것만 6대고 땅에서 지상용으로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3대를 더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대 시제기 중에는 보면 그것도 있죠. 그 뭐지? 복좌기도 있죠. 조종사가 2명 들어가는 거. 그거는 거의 10중 8구는 6세대를 전제로 하고 시험 비행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이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도와줘서 조종사의 임무를 분담시킨다 하더라도 뭐 대여섯 대의 무인기 편대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조종사가 더 필요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러시아는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네. 인성으로 가다가 나중에 AI나 기술이 더 좋아져서 조종사 필요 없으면 한 명만 태워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한 명으로 했다가 조종석을 복좌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같거든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제 유사하게 항모 버전도 당연히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주력기다. 향후 주력기다. 많이 늦어졌지만 주력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러시아가 김정은한테 보여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비행기를 북한이 많이 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상당히 고가예요. 물론 F-35보다도 싸요.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가고 동국권 입장에서는 아주 비싼 비행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해군 기지도 방문을 했고 김정은이 이거 지금 SU-57도 보고 갔고 또 우주 발사 기지도 최신형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얼개가 그 바닥에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각각의 프로그램이 주요 관심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좀 더 큰 거래가 밑에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정치논평에서 해왔었죠. 자, 우리도 KF-21 과연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우리 항공모함을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해군과 업계에서는 조금의 기미가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엄청나게 센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동북아에 제해권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해군력을 구축하겠다라고 우리가 미국한테 제시를 했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미국한테 원하는 게 있었겠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렇지만 당연히 미국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거, 미국이 유리한 거는 계속 해라. 일본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하겠다. 예산 배정해다오. 계속 잘할게. 다 준비는 됐어. 이런 묘한 형국이에요. 자, 이제 이게 탑재기형이 나온 거고 날개 접히는 거 보이시죠? 네, 날개 접히는 거 보이고 여기 보면은 날개 끝에 단거리 공대공 무장 그리고 몸통 밑에 보면은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달려 있죠. 네, 현재는 이제 외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저게 이제 내부 무장창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접힌 날개 밑에 달려 있는 저 미사일은 상당히 큰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식은 보면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하고 비슷해요. 이것은 뭐냐? 덕티드 램젯 기반의 대함 미사일이든지 또는 레이더 미사일의 가능성이 크죠. 예전에 뭐 그런 말씀드린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모형 뭐 SU-57이랑 비슷하다. 왜냐하면 주력기니까 여러모로 활용해야죠. 그래야지 저렴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마덱스 2023에서 나온 사진인데, 마덱스 2021인가 하여튼 이전 행사에서는 우리 경항모, 뭐 경항모가 아니라 한국형 항모 위에 F-35B가 있는 모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항모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번에 기다렸다는 듯이 KF-21 항모형을 탑재한 모델로 바로 바뀌었더라고요. 쌍발 엔진 보이시죠? F-35는 절대 아니죠. 네. 자, 우리도 이런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수호이 57 내부 무장창인데, 제가 이런 사진을 때까지 저도 이걸 뭐 많이 다루잖아요.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찾아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본 바로는 자, F-35 같은 경우도 내부 무장창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무장이 노출된 경우가 있고, F-22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호이 57은 저 내부 무장창이 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오늘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소중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예. 자,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무장창이 개수로 따지면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수호이 57은 상당히 큰 기체입니다, F-22보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념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른쪽 사진이 더 낫겠네요. 엔진과 엔진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 공간을 내부 무장창으로 활용을 해요. 이게 미국 측 기체랑 달라요. 우리 KF-21도 보면 엔진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장을 넣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통통해져야 돼요. 근데 얘들은 수호이 57은 납작함을 유지하면서 많은 무장을 넣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됐어요. 가장 큰 배려는 뭐냐면 엔진 사이의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게 뒤따르는 다른 어려움도 있었겠죠. 네. 어쨌거나 비행기 배 쪽에 앞뒤로 4.4m짜리가 내부 무장창이 2개가 연이어져 있어요, 텐덤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8.8m예요. 폭은 0.9m예요. 자, 그리고 왼쪽 사진 보시면은 단거리 미사일용으로는 추가로 양쪽에 별도의 내부 공간을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거를. 그게 이제 한 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랩터보다 큰 기체고, 랩터도 최대 무장을 넣으면 6발까지 암람이 들어가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그리고 거기도 이제 별도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죠, 사이드 와인드용으로. 그건 2발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사진들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F-22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KF-21도 그럴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중전의 개념은 앞으로 레이더가 계속 좋아지잖아요, A사. 장거리에서 먼저 발견해서 장거리에서 먼저 타격해서 그 게임을 끝낸다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F-22 랩터 같은 경우도 중거리 공대공 무장이 6발, 단거리 무장은 2발. 예, 그래서 중거리 공중전이 기본이다. 부득이하게 단거리 공중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장의 배치를 봤을 때. 그죠? 예. 그만큼 또 중거리 무장의 효율성도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수호이 57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이 몇 발이 들어가느냐? 결론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로 2개인데 각각에 4발씩 들어가지 않겠느냐. 폭이 0.9m예요. 그래서 이거를 4발을 옆으로 넣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게. 그래서 2발씩 넣고 뚜껑을 열었을 때, 무장창의 뚜껑을 열었을 때 랩터처럼 거기 한 발씩 달리지 않겠느냐, 안쪽 면에 뚜껑에. 예, 그래야 말이 돼요. 이게 2발씩밖에 안 들어가면 4발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크기는 고만고만 하거든요, 다들. 거기가 거기에요. 그럼 기체가 이렇게 큰데 무장창도 2개로 뽑았는데 미사일의 탑재량이 오히려 떨어진다, 6발 내서 4발로.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설리를 절대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오랜 기간 개발했는데. 그래서 8발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길이 한번 보실게요. 이 4.4m와 폭을 0.9, 길이가 더 중요하죠. 4.4m로 결정을 하면 다른 공대공 무장이 아니라 공대지 무장, 공대함 무장, 순항 미사일 무장, 또 대레이더 무장, 이런 것도 이 길이가 이게 맞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외부 무장창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5세대 전투기로서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죠? 4.4m.
이게 우리게 지금 한 4.4나 4.5m로 보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거는 기체의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제일 왼쪽이 F22, 죄송합니다. 수호이 57. 그 다음 왼쪽에서 두 번째가 F22, F22보다 훨씬 크죠. 예. 그 다음 F35죠. 훨씬 작아요. 그죠? 우리 KF21의 크기는 F35와 F22의 중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내부 무장창의 미사일을 제가 봐서 중거리 미사일인 것 같거든요. 그걸 6발 넣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내부 공간을 엄청나게 잘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크기는 랩터보다 작은데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는 같다는 거니까. 예. 제가 왜 6발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데이터하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설정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이언버드 지상에서 실제 비행기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극한 조건까지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시험 비행을 하더라도 시험 비행 기체를 가지고 조종사가 기체의 설계 극단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안전 범위에서 하고 안전 범위에서 확인된 성능을 가지고 이 아이언버드에서 극단적인 실험한 것하고 결합해서 판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하는 것 같거든요. 추세가. 아이언버드는 그래서 실제 기체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네. 거기에 조종사가 보는 콕핏 화면이 노출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부 무장창이죠. 이게 중거리 미사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6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이거는 밑에 4발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2발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러시아 기체는 앞뒤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통통해요. 높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발을 넣고 문을 열 때 내부 무장창을 열면은 그 안쪽에 2발씩 한 발씩 들어간다. 6발이다. 단거리 무장은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외부에 따로 무장창을 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4발 더하기 중거리 4발 더하기 단거리 2발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에는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능성이 좀 낮고 단거리 무장 2발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어쨌거나 공간 활용을 잘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킨잘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칸다르를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식으로 바꾼 거죠. 부스트 뒤에 떼고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하늘에서 발사하니까. 근데 이게 수호이 57을 위해서 이것의 길이를 줄인다, 소형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왜 소형화시키겠습니까? 내부 무장성에 넣어야 되니까. 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미사일이. 이걸 내부 무장에 넣는다. 즉 4.4m 이하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길이를. 그러면 우리 KF-21도 5세대로 내부 무장창을 본격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무장은 뭐 몇 개 없어요. 새로 개발되는 무장은 당연히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거예요. 미티어 중거리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그 길이 넉넉해요. 중거리 미사일은. 근데 좀 큰 것들 아까도 언뜻 나왔던 뭐 대함 미사일, 저기 덕티드 램적 기반, 그걸 우리가 이제 선택한 것 같거든요. 공대공도 그렇고 공대지나 공대함도 그렇고, 또는 대레이더 미사일, 탄두가 큰 게 들어가야 돼요.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다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선택한 이 내부 무장의 길이도 4.4 내지는 4.5m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랑 비슷한 거죠. 그럼 무장이 거기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중거리 공대공이나 단거리 공대공 같은 경우는 크기에 큰 무리도 없고 서로 개발되는 거고, 그래서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무장을 다는 그 털이 있을 거잖아요. 이 내부 무장창 안에. 그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300kg까지 하나 있고 500kg, 700kg 정도까지 매달 수 있는 거 2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중량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되면 KF-21도 그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무게가 가벼운 거를 매다는 틀이 있고 무게가 무거운 거를 매다는 틀이 따로 있다. 수량도 달라지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수호의 57은 4.3m라고 이제 명확히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의 KF-21은 어떻느냐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겁니다. 타우루스가 우리가 이제 국산화 했잖아요. 기술 도입도 했고.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하는데, 원래 5.1m예요, 타우루스가. 예. 근데 업체가 제안을 했거든요. 길이를 4.5m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 타우루스를 국산화한다고 했을 때, 한화하고 LG가 LIG에서 했을 때 4.9m 길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건 4.4에서 4.5m였어요. 저 멀리 있는 거. 그러다가 이 개발 과제가 통합이 됐어요. ADD 걸로. 즉, 이 말은 뭐냐면 4.4나 4.5m짜리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4.9m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계적 국산화 할 필요 없다. 이미 그 기술 국산화하는데 어려움이었고, 또한 4.9m는 우리 KF-21 내부 무장창용으로는 너무 길다. 예. 그래서 똑같은 파괴력, 똑같은 사정거리 가진 미사일을 길이를 4.5m 이하로 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KF-21의 내부 무장창이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비슷한 4.4나 4.5m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호이 57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저렴한 기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이름이 이제 수호이 75인데 체크메이트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기체입니다. 거의 기술을 모두 활용해요. 레이더부터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고 스텔스나 뭐 형상 다 활용했겠죠. 훨씬 저렴하게 개발하겠죠. 예, 이걸 수출용으로 내놓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인도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도 왼쪽에 2개 들어가는 거를 1개 넣는 식으로. 요런 거를 과연 우리가 KF-21도 시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는 FA-50이 있잖아요. 그리고 6세대로 들어가면은 저렇게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제레미 버전으로. 요런 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만 이러는 게 아니거든. 죄송합니다. 러시아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경우를 보더라도 F-36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죠. 지금 6세대 전투기 동시에 개발하면서 F-36 이걸 개발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F-16을 채택했을 때 경쟁했던 기종이에요. 그걸 다시 되살린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예. 신속 개발이고, 엔진도 F-22에 들어갔던 엔진을 쌍발인데 그 한 발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35나 F-16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6세대 전투기 그리고 무인기 이렇게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텔스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의 그 체크메이트보다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는 새로운 기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 기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도 이런 수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KF-21이 향후에 FA-50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KF-21을 얼마나 많이 양산을 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하고 좀 상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굳이 뭐 엄청난 차이가 아닌 다음에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또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6세대로 본격화되면서 30년대 초중반 가면 6세대가 본격화될 건데, 그 무인기들하고 같이 작전을 한다는 것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얼마나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이제 레이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이 독특해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A사 메인 레이더예요. 앞에 그 노즈 콘에 들어가는 거 우리도 개발했잖아요. 여기 이제 TRM이 아주 아기 레이더죠. 1,500개 이상 정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뭐 1,000개 이상은 분명한데 계속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제 짐작컨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당연히 X밴드 레이더고 이게 앞에를 볼 때 이런 이제 각도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A사 레이더를 조종석 바로 밑에 양쪽으로 성능은 좀 떨어지는 이게 TRM이 404개짜리인 걸 양쪽에 2개를 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각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최신 기종이잖아요. 과연 그게 현실적인 전투에서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또는 어떤 이것을 본인이 발사한 미사일을 또 유도하는 데 활용한다, 분업화했다 이런 개념도 지금 살짝
있어 보이는데, 그렇 따지면은 A사 레이더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멀티 펑션이거든요. 다기능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기술적인 또 한계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얼핏 해보게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것은 날개 전면에다가 L밴드 레이더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자전에도 쓰고 뭐 피아 식별에도 쓴다, 이런 식의 초기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들죠. L밴드 레이더면 기본적으로 멀리 보는 거거든요. 멀리.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이제 구축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운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S밴드와 X밴드 이렇게 쓰잖아요. L밴드, 그 다음 X밴드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활용성은 무언지에 대한 것은 서방에서 지금 최소한 인터넷상으로는 잘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신기한 게 이 DIRCM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최근에 다룬 바가 있거든요. 우리 항공기용 DIRCM. 헬기용이 아니라, 즉 저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도 레이더 시크를 레이저 광선을 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SU-57이 전투기 최초로 지금 이걸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KF-21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자, 조종석 바로 뒤에 하나, 이게 포탑처럼 나와 있는 거거든요. 포탑처럼. 그리고 하나는 배 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커버하겠다는 거죠. 이거 2개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저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몇 개 정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러시아는 일단 인터넷 정보상으로는 2개로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얼마 전이죠, 소개해드렸던 국내 개발 과제죠. 2023년부터 27년까지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중대역 적외선 센서 탐지,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개발하는 거예요. 예. 이게 헬기 게 아니에요. 헬기 거는 개발 완료됐고, 이거는 연구 개발 필요성을 보면은 유도탄의 장사정거리와 또 수동형 탐색기, 즉 자기가 액티브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레이더를 쫓아가는 수동형 탐색기도 개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의 워닝 시스템이, 경고 시스템이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레이더 경고 같은 게. 자, 그런 걸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저게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램젯 기반 빼고는 초기에 로켓 연료가 다 연소되고 난 후에 관성 비행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UV, 즉 자외선, 로켓의 분사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감지하는 그런 미사일 경고 시스템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 왜? 화염이 없으니까. 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DIRCM을 채용했다. 적외선 기반으로. 예, 적외선은 모든 물체에서 적외선은 발산이 되죠. 즉 이것은 항공기용 DIRCM 개발이에요. 그럼 우리 뭘 용으로 개발하겠습니까? KF-21용이죠. 네. 자, 이거의 전례가 수호이 57에 있었다. 같이 시작된 거죠. 우리하고 2-3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터넷 정보가 맞다면은 이 세상 최초로 수호이 57에서 적용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최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 적용했기 때문에 미국 기체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발되는 기체에 당연히 채용하려고 아마 노력 중일 거예요.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의 DIRCM 기술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낫다. 훨씬 저렴하다. 자, 오늘은 김정은이 방문했다는 수호이 57 생산 공장, 그 덕분에 수호이 57 좀 찾아보게 됐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KF-21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소중한 내용들을 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